저는 이번 세션 그 사회를 맡게 된 한국외국의 지금 현재 명예 교수님, 그래서 강의 많고요. 명예 교수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김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 우리가 2개 업무가 있는데요. 시간은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발표 시간하고 토론 시간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2개 논문을 그냥 동시에 발표를 먼저 듣고 토론은 또 따로 발표 이어서 하고 또 토론한 다음에는 또 그 훌륭히 계신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고 또 발표자들이 응답하는 순서로 이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 시간 계획은 한 25분 정도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토론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자유롭게 또 플레이에서 토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울대 고기봉 교수께서 정책평가와 합리성이라는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간단히 개인 소개 좀 하시고. 나중에 좀 부장 또 나오실 때. 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고기봉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다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긴장을 한 적이 없었었는데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좀 몇 가지 형식의 변화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번에 하면서 원전을 한번 다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원전들을 찾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베버 책도 요즘은 그래도 좀 잘 돼 있어서 나오고 그랬는데 책들 원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정책평가와 합리성이라는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래서 제가 부담이 많게 글을 썼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베버의 그 글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뒤에 참고문헌에 베버도 안 달았더라고요. 참 그래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논문인데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이제 출발점은 이제 원래 이제 과학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합리성을 이해를 하는데 이 과학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맥락 의존성이 많고 어느 분야에서 이 과학철학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로커스를 좀 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합리성의 논의의 로커스를 정책평가 쪽으로 저는 잡았습니다.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정책평가 그러면 이제 합리적 분석을 핵심적인 요소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합리적 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정책평가가 중요한 정책평가에서 합리적 분석이라는 게 합리성이라는 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 연구에서 이제 보여준 바와 같이 기존의 합리성 논의가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이제 의사결정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책평가는 사실 의사결정의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아닌 정책평가에서 그러면 도대체 합리성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 라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정책평가에서 합리성을 좀 깊게 논의할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책평가 이외에 일반적인 정책학에서 합리성의 논의는 주로 인식론적인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합니다. 어떤 과학철학에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 논의를 할 때 크게 버렐 모간이 이제 일반적으로 제시했던 건데 보통은 이제 존재론적 관점, 인식론적 관점, 그다음에 방법론적 관점, 가치론적 관점, 그리고 인간관에 관한 관점,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직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론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정책평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관점은 조금 중요하지 않아서 잘 다루지 않았고요. 가치론적 관점은 조금 다루긴 했는데 가치론으로 좀 들어가면 좀 논의가 좀 옆으로 셀 것 같아서 가치론적 관점도 약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식론하고 방법론의 구분의 문제인데,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칼 포퍼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론과 방법론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그 메서로지라고 하는 게 양적, 질적, 통계학적, 경제학적, 또 사회학적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과학 철학에서의 방법론은 조금 그 인식론과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 사회과에서 얘기하는 그 방법론의 경계를 그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론과 방법론의 구분은 아주 명확하게 하지는 않고 절차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성의 관점에서 좀 방법론들을 논의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책학에서 일반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 이제 크게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의 구분을 쓰긴 하는데 사실은 그 후기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그래서 실증주의적 관점과 그 해석주의적 관점에 대한 그 1차적인 논쟁들이 있었고요. 해석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어떤 실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고 이런 그 해석주의적 관점이 그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빠지게 됨에 따라서 그 문제를 좀 어떻게든지 극복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제 표현으로는 이제 상대적 실제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정책 평가에서는 이머전트 리얼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이런 논쟁들이 이제 여러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런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이런 인식론적 관점이 아니라 정책 평가의 합리성은 존재론적 관점이나 방법론적 관점도 이제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었고 제가 그 하나 컨트리뷰션을 좀 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수용 가능성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를 했는데 응용과학으로서의 이 그 정책 평가에서는 이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이 그 우리가 합리성을 이해하고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합리성 논의의 이제 체계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설적인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가 실증주의 단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증주의에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실증주의는 비엔나 서클에서 얘기하는 카르납이라든지 슬릭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비엔나 서클 쪽에서의 그 실증주의를 이제 산정을 할 거고요. 칼 포퍼의 실증주의는 저는 그 칼 포퍼의 사상이라고 얘기하는 탈포가 났는데 푼이 아니라 포퍼인데 그 포퍼의 사상은 실증주의하고 전혀 다르고 이미 칼 포퍼가 자기는 실증주의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고 따라서 그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실증주의자들이 재미있는 게 뭐였냐면 휴메 경험주의를 비판하면서 언어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를 했었고 그 개념의 문제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오히려 그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모호해져 버리는 시대로 바뀌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사토리라든지 골츠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개념의 중요성들을 많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의 중요성들이 모호하게 되고, 또 흔히 얘기하는 질적 연구를 하시는 분들 역시도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맥락성들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성 분석에서 도대체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합리성 분석에서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정책의 그 의사결정 현상, 특히 이제 선택 행위를 설명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투입하는 합리성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사이몬이나 마치도 마찬가지겠고요. 카네멘이나 트바르스키와 같은 행동경제학자들 역시도 그 의사결정과 합리성의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합리성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복잡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겁니다. 특히 그 베버가 이제 그 합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베버가 이제 잘못 익히기도 하고 또 베버 스스로도 자기가 합리성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잘 안 했습니다. 그 흔히 오해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베버가 구분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코노미 앤 소사이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제 그게 구분을 하는데 베버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책에서 사회학에서의 사회적 행동에서의 합리성,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경제적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문제는 경제학적 행동을 설명할 때 이제 사용을 주로 했던 개념이고요. 사회적 행동을 설명했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거기서는 더 모호하게 이제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몬 역시 이제 합리성 개념의 그 복잡성과 모호성을 이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부터 이제 유도가 되는데 76년에 이제 그걸 조금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그 절차적 합리성과 내용적 합리성의 개념으로 좀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도 보면 약간 우리가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적 합리성에 있어서는 이제 목표적 관점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이 절차적 합리성의 같은 경우는 과정적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쓴 메타포 중에 이제 아주 적절한 메타포가 뭐냐면 사이먼이 내용적 합리성을 설명하기 힘드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경영과학에서 얘기하는 그 목적 함수 극대화 그리고 이런 것들에 적합한 게 아마 그 내용적 합리성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른 저작을 잠깐 보면 또 가치 문제도 약간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조금 모호성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리성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체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뭐 사이몬을 대표로 해서 이제 폴 디싱이 그래도 이제 사이몬보다도 조금 더 먼저 그 합리성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루는데 이제 디싱의 개념도 또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으로 다루는데 이게 가치지향적이냐 아니냐라는 문제에 따라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나누고 한 5개의 유형들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베버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합리성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고 좀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베버가 목적론적 관점에서 과연 그러니까 어떤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베버의 철학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는 칸트나 헤겔의 그 역사 철학적 관점에서 역사의 진화의 관점을 굉장히 지지했던 분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분이 그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 이쪽 책들을 보면 이 진화적 관점들이 제시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게 역사의 어떤 방향 단선론적 관점을 이분이 지지했느냐 이게 또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제와 사회에서도 이분이 그 어떤 목적론적 그 어떤 그 관점에서 역사의 변화를 이해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다른 책들을 좀 읽어봐도 그 베버가 목적론적 합리성을 완벽하게 지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제노브가 이제 그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합리성들을 분류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관점에서 그 유의할 수 있는데 개인적 수준과 집합적 수준 구분을 하고 전략적과 수단적 합리성, 현재적, 장기적, 인식적, 현실적, 절차적, 결과적, 공시적, 통시적, 주관적, 객관적 합리성 여러 유형들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가 어떤 기준에서 나왔냐면 문제 해결 활동의 맥락이라는 관점에서 이 합리성 문제가 등장한다고 명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합리성의 논의들이 대부분 이제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평가라고 하는 게 정책 목표의 기술 투입 활동 산출 이런 그 기술과 측정에 주로 관심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의 합리성과는 약간 구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정책 분석에서는 이런 기존의 합리성 논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원용할 수가 있지만 평가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책평가에서의 그 합리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논의에 초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평가에서의 표준 모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정책평가에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이제 정책 분석에서는 합리 모형이다 그러면 뭐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대안의 탐색, 선택, 결정해서 그다음 피드백까지 가는 그걸 이제 보는데 이 평가 모형에서는 사실 그런 표준 모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무엇이냐에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theory driven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theory에 기반한 또는 이제 프로그램 로직 모델에 기반한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평가의 요소가 무엇이고 평가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요소들을 분석할 것이냐 이걸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모형 중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이제 맥 데이비스나 호손이 썼던 그런 정책 평가의 그 모형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로직 모델의 원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과연 이 정책 평가의 표준적 합리 모형을 합리성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책평가의 표준적 합리 모형에서 이제 파생되는 그 합리성과 관련된 쟁점은 12페이지입니다. 쟁점은 그 평가 요소를 과연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효과를 계산할 수 있겠느냐는 이 계산 가능성의 문제고, 그
그다음에 정책평가 결과의 규범성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정책평가 결과의 규범성인데요. 이 정책평가의 규범성은 제가 조금 논의를 제안을 해서 과연 합리적 절차를 따라서 얻어진 정책평가 결과가 바람직한 결과를 산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논의를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책평가 결과의 그 타당성 뭐 이런 단어가 더 적절한데 제가 처음에는 좀 약간 그 가치적 문제를 좀 다루려고 했다가 그냥 규범성의 문제를 단어를 아직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이걸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정책 목표의 다차원성과 합리성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정책평가가 이제 어디서 시작되느냐에 논쟁이 많지만 와이스나 이런 분들은 미국에서 60년대에 찾고 있지만 실제 이제 그 적지 않은 저작들이 1930년대 교육학에서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그 랄프 타일러의 그 정책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것을 정책평가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게 이제 60년대에 다 폐기가 되고 도전이 되면 받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절대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즉 목표가 단일하게 확인이 되고 목표의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합리성의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합리성 부분은 이제 배제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합리성에서의 목표를 정책평가에서 목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이 존재론적인 관점을 이제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완벽한 실제론, 절대적 실제론은 사실 60년대에 이미 폐기가 되었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다루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실제론을 다루자, 그러니까 런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이거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 정책평가의 요소들이 있고 그걸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평가의 기본 전제가 깨지기 때문에 반실제론을 도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상대적 실제론적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정책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 실제론 관점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시간적 관점에서는 그 사전적 합리성과 사후적 합리성의 개념에 대한 문제입니다. 율답스키가 그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정책평가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그 사후적 합리화 과정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전적 합리화 과정은 이미 정책 계획과 분석에서 다뤘기 때문에 평가의 관점에서는 사후적 합리화 과정으로서 정책 목표 설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체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를 이제 구체화하는 건데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이 정책의 합리성, 정책 목표를 이제 합리적으로 정의를 한다.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수용 가능성의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정책평가에서 특히 소통적 합리성들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셔랑 이제 고드와이스가 이제 그 최근에 제시했던 건데 이제 discursive policy analysis라든지 deliberative policy analysi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뭐냐. 결국엔 이게 소통적 합리성의 일부다라고 하면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소통적 가능성, 소통 가능성 입장에서, 수용 가능성 입장에서 우리가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 관점에서도 이 정책 목표의 구체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CIPP라든지 그 맥데이비스의 모델이라든지 뭐 스털빔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CIPP 모형을 제시를 하는데요. 또는 니즈 어널리시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형에서 어떻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고 실제론적, 상대적 실제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목표의 존재 가능성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존재론적 관점에서 목표가 존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인식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게 과연 베버의 얘기를 제가 지금 원용을 했는데 합리성의 정책 목표의 인식은 결국 문제의 인지와 임시 가설의 설정,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명제를 연역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는 이런 이제 그 인식론적 방법론이라고 이제 베버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런 발견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주장과 같이 이런 합리적 시도가 과연 그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 재정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것들을 이제 문헌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문헌들이 재정 사업 평가를 했다. 특히 학술 연구들 같은 경우는 정책 목표를 그냥
기술돼 있는 정책 목표, 즉 정치의 계획자와 집행자들이 기술한 그 정책 목표를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독특했던 게 뭐냐면 재정사업 자유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는 몇 가지 지표들을 한 5가지로 나눠서 문제의 특정성, 그 다음에 사업 대상자, 이해관계자 수요, 정부 지원의 필요성, 이와 같이 절차들을 평가 항목들, 목표의 구체화하는 항목들을 구체화해서 정책 목표의 구체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절차적 합리성에 기반해서 어떻게 그런 정책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정책의 복잡성을 충분히 제시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목표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형성되고 수용 가능한 목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 목표에 어떻게 평가자가 도달했는지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그 정책 자체를 문제 해결에 임시가설로 가설을 하고 그리고 그 임시가설을 바탕으로 한 정책 목표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 목표가 절차적 합리성을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판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론적 관점에서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가치론적 관점에서 이제 결국 나오는 게 다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통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정책의 다양성과 그리고 정책의 형성 과정 즉, 커뮤니커티브 레셔널리티를 통해서 형성 과정을 통해서 가치 형성의 결과로서 정책 목표가 제대로 제시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서 논변 모형이라든지 논리적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 모델 이런 것들, 센스 메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합리적인 정책 목표 설정에 사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책 효과의 계산 가능성인데 계산 가능성의 중요성은 이미 합리성에 논의를 했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계산 가능성의 중요성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 가능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실제 우리가 지금 오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재정사업들을 제가 평가를 해보다 보면 그 계산 가능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든지 통계 분석들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그런 그 소위 말하는 그 경제학적인 합리성, 숫자화된 그런 합리성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19페이지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교통시설이나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후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후평가를 할 때, 그 이전에 원래 계획 단계하고 사후평가 단계의 그 결과를 비교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을 한 숫자가 상당히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냐면 그 1999년에 예비타 남성 조사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비용 편익 분석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비타 남성 조사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그 제도 하에서 절차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그 의사결정의 절차들을 이제 따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계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 분석 결과들을 이제 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 절차적 합리성이 이제 도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비용 편익 분석이나 통계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그 결과가 과연 타당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가라는 이제 질문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 제 질문은 아니고요. 이제 마치가 78년에 9년에 이제 사이먼을 비판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토톨로지 아니야 satisfying이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엔 satisfying 된다고 하면 그게 그 규범적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경험적으로 그런 절차적 합리성을 따른 의사결정 결과가 과연 맞느냐? 마치가 보기에는 그런 연구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규범성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타당성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제시를 해요. 실제 이제 절차적 합리성을 따라가지고 예비타 상품 조사 같은 것들을 실제 분석하면 그럼 얼마나 결과가 잘 나오느냐 이제 보면 표 5에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재정사업 특히 이제 교통사업들은 예비타 상품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이때 BC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차이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누가 어느 단계에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절차적 합리성 그리고 계산 가능성을 높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우리가 객관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의론으로 빠져서 이런 걸 할 필요가 없겠느냐라고 하면 그것에 조금 이제 경제적인 어떤 장치로서 이 수용 가능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정책 목표와 효과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분석하면 우리가 그의 내용적 합리성이 확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정책 생태계라고 했는데 정책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면 잠재적 가설로서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여서 정책 분석이나 평가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 수용 가능성 문제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 누가 그러면 도대체 이 수용 가능성의 주체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 주체는 1차적으로는 이제 정책 평가자 집단이 되겠고 시민의 입장들이 이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롤답스키가 스피킹 투스 파워를 거기서 얘기하면서 파너스 어널리스트의 역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필요하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나치게 파너스 어널리스트의 역할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는 파너스 어널리스트의 역할을 지나치게 줄여도 안 된다라고 하는 좀 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수용 가능성의 판단의 주체들은 결국 1차적인 시민과 그 다음에 정책 평가자 전문가 집단들이 이제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이 합리성에 대한 많은 오해 중에 하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이미 폐기되어 있는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출발하다 보면 결국 합리성에 대한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합리성의 논의들은 대부분 목적 달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의 수단으로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서의 합리성들을 논의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점에서 출발을 해서 합리성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론적 관점에서 상대적 실제론적 관점에서 정책 목표의 존재 가능성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정책 목표를 구체화할 것이냐 이 논의들이 좀 더 발전이 되고 제가 임시적으로는 몇 가지 대안들을 이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통적 합리성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합리성이 특히 이제 실증주의적 경향이라든지 경제학적 어떤 분석 툴들이 많이 사용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런 1차적인 절차적 합리성이나 계산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 논의에서의 출발점은 도구적 합리성을 전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사결정 이론이라든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논의에서는 어떤 목적 지향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얘기가 그런 관점까지 적용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다만 이 정책 평가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논문을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여기 배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참고문에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예, 제가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막스 베버의 제가 있었던 거는 78년에 이제 미국에서 번역돼 있던 이코노미 앤 소사이티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윤리는 92년인가 루트리치에서 다시 재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전을 제가 썼었고요. 네, 그러면은 막스 베버가 쓴 원전 연도는 1978년이라고 그러니까 예, 그게 제가 번역한 것이 78년이지. 예, 그 전 거는 원전은 제가 원전 그것도 여기다가 제가 넣어야 되는데 글쎄 그게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78년을 살아있었나. 이게 그게 이제 우리 외국 원전을 이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인데요. 버전이 다름에 따라서 너무 내용이 달라서요. 원래 원전의 연도를 쓰는 것보다는 번역된 연도를 써야 그걸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다시 읽으실 때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주고 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원전은 어떻고 지금 번역은 제가 원래 엔드노트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넣었는데
역제 제조판 뭐 그런 식으로 쓰듯이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 일단 거기까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